2026년의 북경은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 너머 중남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흐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권력의 축이 이동하는 소리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묘한 변화들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특히 중국 정계에서 가장 영리한 생존자로 불리는 한 인물인 책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통해 그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권력의 향방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시대의 풍향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냥개보다 예리한 후각으로 권력의 냄새를 맡는다고 평가받는 그가 최근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조직부장회의에서 발표된 공식 문건들을 대조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입니다. 먼저 2024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책이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971자의 문건은 온통 시진핑 총서기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긴 수식어가 문장마다 배치되었고 당 중앙이라는 단어는 곧 시진핑 개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책이는 마치 절대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처럼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이고 짐이 곧 당이라는 오만한 문풍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25년의 문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글자 수는 비슷했지만 그 내용은 공허했습니다. 군부 내에서 묘화와 같은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간걸 같은 조직부장의 지위가 흔들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책이는 이때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찬양 대신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한다거나 인재 고지를 건설한다는 식의 무미건조한 관용구들을 나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권력 내부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임을 잘 아는 책이는 관료적인 용어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침묵이자 눈치 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15일 공개된 최신 문건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글자 수는 다시 982자로 늘어났지만 그 속의 악마는 세부 사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역사상 유례없는 빈도로 등장합니다. 책이는 이제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와 중대 의사결정 체계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근본이 시진핑에게 있다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모든 근본이 당 중앙에 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교체가 아닙니다. 충성을 바칠 주인이 바뀌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선언입니다. 2026년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당 중앙이라는 세 글자는 더 이상 시진핑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원로파와 집단지도 체제를 뜻하는 새로운 권력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책이는 지금 새로운 실권자들에게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개인 숭배를 규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은 언제나 당의 규칙을 따르는 충직한 일꾼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시 개인 숭배를 꾀한다면 그것은 당 중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의 주군을 배신하고 새로운 실세에게 바치는 충성 서약과도 같습니다. 이어서 이간걸의 뒤를 이어 조직부장이 된 석태봉의 연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시진핑은 이제 고무도장을 찍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군의원회 확대회의에서 수많은 상장들을 숙청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기위 전체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매우 어색하고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진핑은 과거 친근함을 상징하던 점퍼 차림이 아니라 짙은 남색 정장에
어두운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넥타이의 색깔은 기쁨을 나타내는 선명한 빨간색이 아니라 굳어버린 피처럼 어둡고 억눌린 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눈 밑은 처져 있었으며 시선은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보려 했지만 감출 수 없는 피로와 패배의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부패 투쟁의 형세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가두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가장 신뢰했던 부하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하고 중용했던 핵심 인물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옆에 앉아있는 이강이나 조락제, 그리고 회의를 주도하는 이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소위 반부패의 승리가 사실은 시진핑의 날개가 꺾인 패배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진핑은 연설 중에 정치 파벌을 만들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두 얼굴의 사나이로 불렸지만 이제 그 단어의 정의권은 장유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겉으로는 집단지도 체제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시진핑의 복권을 도우려는 자들이 처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을 심판하는 판결문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읽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청을 넘어 영혼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이희가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금융과 국유기업, 그리고 군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시진핑의 핵심 세력들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진핑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투쟁의 잔혹함이며 권력이라는 게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화려한 청사진이나 거대 담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중남해의 현실은 경제 건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잔재를 지우는 철저한 청산입니다. 만약 중기위 전체 회의가 공포의 전주곡이었다면 지난 1월 16일 문을 걸어 잠그고 진행된 군사위원회 기위 확대 회의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도살장의 현장이었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이나 군 장성들에게 이런 회의는 과거에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분들이 읽어주는 원고를 듣고 박수나 치며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준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화통신의 평범한 보도만 본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채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돋보기를 들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생중계된 권력의 처형장이었습니다. 잠시 작년 이맘때인 2025년 1월의 풍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주석단 아래에는 위풍당당한 별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위동을 필두로 허학강, 서기령, 왕수빈 등 어깨에 황금빛 별을 단 14명의 상장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문이 닫힌 회의장 안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면 속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상장의 모습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주석단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장승민과 아래쪽 첫 줄에 외롭게 앉아있던 중부전구 사령관 한승연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상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하위동을 비롯한 각 전구의 주역들이 한꺼번에 병가라도 낸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에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을 기억합니다. 하위동과 묘화 등 9명의 상장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당적과 군적을 박탈당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9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진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끝난 뒤 패배한 군대의 점호 시간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병단 단위로 가득 차 있던 자리가 이제는 소대 규모로 듬성듬성 비어버린 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군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반부패라는 이름의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대청소였으며
특정 계파를 뿌리 뽑으려는 정치적 인종 청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사라진 장군들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사라진 장군들의 행방 뒤에는 중남해의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고기 분쇄기처럼 돌아가는 권력체제 안에서 군권을 손에 쥐었던 장군들조차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체제적 독소와 위험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정치를 구경하는 관객일지 모르지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오염과 독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장군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북경의 살벌한 수라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장승민과 한승연이라는 두 명의 승리자 뒤에는 더 무서운 결석자가 존재합니다. 그의 실종은 시진핑 주변의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승민은 하위동을 짓밟고 올라선 인물이며 한승연은 일찌감치 새로운 실세에게 머리를 숙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한 뒤 완성한 인적 쇄신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결석자 명단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름은 바로 방영상입니다. 그는 중앙군이 판공청 주임이었습니다. 판공청 주임이 어떤 자리입니까? 군부의 대내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대관제이자 주석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석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서류에 서명하든 모든 것은 그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곁을 지켰던 측근들이 물러난 자리를 이어받았던 방영상이 이번 중기위 전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실종 과정을 추적해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진핑의 그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작년 8월 라싸에서 군 장성들을 접견할 때도 9월의 항전 기념 행사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의 사중전회에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중앙위원 명단에서조차 그의 이름은 건너뛰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그는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실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방영상이 왜 숙청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시진핑의 인사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방영상이 같은 고향 출신이며 자신의 친위대인 제31집단군 출신이라 믿고 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31군에는 또 다른 거물인 묘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영상의 군 경력 대부분은 묘화의 발탁과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는 고향 사람의 탈을 쓰고 시진핑의 곁에 배치된 묘화의 눈과 귀였던 셈입니다. 이제 묘화가 장유샤에 의해 뿌리째 뽑히자 그 잔당인 방영상 역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증발은 이제 주석이 군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제 중남해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는 외부와 소통할 통로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경위원도 서류를 가져오는 비서도 모두 장유샤가 검증하고 배치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영상 실종 사건이 말해주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군위 확대 회의가 시각적인 충격을 주었다면 중기위 전체 회의는 한편의 공포스러운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암호입니다. 중기위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반부패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숫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성부급 이상의 고위 간부는 총 11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발표된 처분 인원은 69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된 115명에서 처분된 69명을 빼면 남는 46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46명의 간부들은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증발해버린 유령과도 같습니다. 입건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율위원회에 연행되어 조사를 마쳤음을 의미하지만 공식적인 통보도 처분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투명 호랑이가 되어 권력의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이 입건 숫자가 폭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4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하반기 단 6개월 만에
7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4년 7월 3중전회 이후 2025년 10월 4중전회가 열리기까지 무려 15개월이라는 이례적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중남해 내부의 두 세력이 칼날을 겨누고 벌인 사투의 시간이었으며 그 결과가 하반기에 폭발적인 숙청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장을 정리하듯 장유샤와 원로파는 승기를 잡은 뒤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세력을 가혹하게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46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주석이 직접 발탁하고 신뢰했던 핵심 측근들입니다. 중국 병기장비 집단의 허헌평 회장처럼 군수산업의 거물이자 주석의 총애를 받던 인물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민정부에 파견되었던 사효휘 같은 인물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이번 중기위 전체 회의의 출석 명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군 시스템을 대표하는 중기위 위원 22명이 전원 참석해야 하지만 실제로 회의장에 나타난 인물은 12명뿐이었습니다. 결석률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이 현장은 회의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점호 현장이었습니다. 결석한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공군 중장 천고창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과거 군기위의 핵심 실무자로서 수많은 고위 장성들을 수사했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날 자체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해군에서도 냉소걸과 정동방 같은 부정위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묘화의 수하들이었으며 해군이라는 요새를 지탱하던 기둥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종된 인물들은 대부분 전공 간부나 기위 간부들입니다. 과거의 반부패, 수사가 돈을 만지는 훅인이나 장비부서의 부패를 겨냥했다면 지금은 사람을 관리하고 사상을 통제하며 규율을 세우는 핵심 보직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충성심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장유샤는 이들의 목줄을 죄어 주석이 군 내부에 자신의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승진을 꿈꾸는 군인들에게 주석의 신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감을 쥐고 있는 쪽은 장유샤를 필두로 한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46명의 명단 뒤에는 체면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명단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전 세계는 주석이 지난 세월 동안 정성 들여 키워온 인재들이 사실상 모두 숙청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최고 지도자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국은 이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남해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발밑에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46명의 유령 호랑이들은 단순한 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시진핑 1인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현재 중남해의 권력 재편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반부패의 성과를 과시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처벌하는 근거를 밝히는 순간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최고 지도자의 안목과 권위가 정면으로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한 시대의 통치 철학 자체를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과거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지강신 군과 민강구부의 인맥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유샤와 원로파가 주도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부에서 시작된 이 불길은 이제 정부 부처와 국유 기업의 깊숙한 곳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부나 재정부와 같이 경제의 실권을 쥐고 있는 부처 내에서도 주석의 후광을 입고 고속 승진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내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 대신 기율위원회의 조사실로 출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남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일존의 위엄은 사라지고 자금성 안에 갇힌 채 자신의 금이군이 교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명나라 숭정제의 고독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자신이 발탁한 관리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가고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비서진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석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연설문을 읽으며 그들의 몰락에 박수를 쳐야 하는 잔혹한 정치적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이 격변의 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공식 매체들이 쏟아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화려한 수사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 뒤에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본능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암투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시산혈애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황권은 붕괴하고 있으며 그 잔해 위에서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라는 새로운 괴물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반드시 대중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가 바뀌고 규칙이 새로 써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랑 속에서 그들이 챙기지 못하는 민생의 공백과 경제적 불안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이 권력의 게임을 구경하는 관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이면을 읽고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며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중남해라는 무대 위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소름 끼치는 연극이 이어질 것입니다. 군부의 대청소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화살은 어디를 향할까요? 아마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각의 관료들이나 주석의 이념을 전파하던 선전 부서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을 바꾸는 배신의 드라마는 더욱 노골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 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을 찾는 과정은 때로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의 북경은 유난히 춥지만 그 추위가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올 것입니다. 다만 그 계절이 어떤 모습일지는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하고도 잔인했던 정치적 연출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홍루몽처럼 화려했던 권력의 꿈이 수호전과 같은 거친 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결국 삼국지와 같은 분열과 통합의 역사로 흐르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진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가늠하는 지혜로운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중남해의 붉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